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 듣는 말씀 갖고 있습니다. 그 김 위원장님, 전에 제가 인터뷰 쭉 보니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김 위원장님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가까이서 이제 직접 하나의 액터로서 움직이셨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보고 계신 입장인데 어떤 측면에서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같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지지 기반 자체나 지지 세력 자체가 다릅니다. 지지 세력.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서의 그 호남 쪽에 지지를 받은 건 양쪽이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 기반이 아닌 정치 경제 공간에서의 그 기반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누가 그 기반이 되고 있는가 하면 노동 세력, 그 다음에 이념 세력, 그 다음에 옛날에 운동 세력, 이런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의 그 지지를 받은 것은 같지만, 그 다음에 이쪽 정치 경제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분들하고 상당히 말하자면 잘 안 맞았습니다. 노동 세력과 이념 세력과 그다음에 운동 세력하고 잘 안 맞았고 오히려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노사모 등등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그때는 노동 세력에 반하는 정책도 할 수 있었고 한미 FTA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이라크 파병 문제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나 서비스 산업 육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안에 우파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포함한 이제 그 소위 그 우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공동체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안에 포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집권 후반기에 가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 한미 FTA나 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거 개정할 때는 아예 이제 우파들이 이제 쫙 몰고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정부 안에서는 우파가 다 정부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이쪽 세력이 지금 노동 세력과 이념 세력과 운동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파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그 좌파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기는 우파 정책은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정책은 그냥 상징적으로 양념 삼아 한두 개 있을지는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정부에는 산업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구성이나 지지 세력의 특성상. 왜냐하면 산업 정책을 산업 구조조정이 됐든 신산업 육성이 됐든 산업 정책을 하자면 노조를 건드려야 되는데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노조와 공동의 정권 내지는 노조가 앞에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길목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는 산업 정책이 있을 수 없을 거다. 이 산업 정책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른 정책을 낼 게 없죠. 그러니까 소득 성장 같은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데서 이야기한 임금 주도 성장. 그거 그냥 가져와서 임금자 지우고 소득이라는 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경제정책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말하자면 일종의 이 소위 노동 세력이라든가 이념 세력이 받치고 있으니까 경제 인식도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내수 기반 강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제 그 다른 세력에 의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다른 세력에 의한 정권이다라고 봐야 되죠. 인간적인 캐릭터로 볼 때는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 어떤 최고 지도자의 그런 캐릭터가 또 정책이라든지 국정 운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뭐 굳이 그 최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 아마 국민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가족들이 무슨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검찰에 뭐 억지 수사다 해가지고 그 한쪽 진영에서 비판을 하니까 아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 가족이 뭐 이제 관계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닫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나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이 위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캐릭터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김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대통령 시정연설 뭐 들으시고 나서 이게 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런 처방 이런 것을 들으면서 뭐 절망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혁신을 하자고 혁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혁신을 강조했는데 혁신의 주체는 어딘가 하면 혁신의 주체는 우리 개인이고 나 자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고 개별 기업이고 개인이 혁신을 하는 거지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를 우리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지만 국가의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입법부하고 관료제 아닙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 관료인데 지금의 입법부와 지금의 행정부 관료들이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 혁신을 주도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웃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 개인과 개별 기업이나 우리 시장이 혁신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줄곧 정부가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풀어서 보조금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또다시 국가주의적 처방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아주 제가 그날 가장 붕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 재정이 건전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재정 건전재정, 상대적으로 건전재정 맞습니다. 우리 지금 GDP의 국내 총생산의 40% 정도가 안 되니, 이제 안팎이니까 다른 나라는 100%, 뭐 일본 같은데 200% 훨씬 넘어서는 그런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죠. 그 재정 건전성이 바로 뭔가 우리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나마 이야기하는 게 재정 건전성인데 재정 건전성이 높으니까, 재정이 건전하니까 돈을 막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자식이 뭐하고 똑같은가? 아버지가 벌어놓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말이 많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재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그래서 돈이 앞으로 어디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재정 건전성이 좋으니까 재정을 더 써도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앞으로 지금 이대로 이 추세대로 9년만 더 가면은 지금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아마 GDP의 60, 70%일 거고 15년 가면은 10년 이상 가면은 당장에 우리도 100%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는 점점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때 가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우리의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나라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재정 건전성이 좋으니까 돈 더 쓰겠다는 이 이야기를 감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눈 뜨고 다 살아있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그게 대통령이 할 이야기냐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아주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우리 그거 좀 거기서도 화가 났거든요. 조국 광화문 집회 때문에. 광화문 집회 때 내가 나가면서 검찰청사 앞에 집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판을 생각했습니다. 참된 어머니는 자식을 쪼개겠다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설령 대통령이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라가 이 정도로 쪼개질 것 같으면 대통령이 져야죠. 아이 쪼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고 그런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재정이 건전하니까 돈을 더 써도 된대요. 이 나라 청년들 지금 저 고생하는 청년들 보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난 정말 그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아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청와대의 어떤 저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마 그 말씀은 상황을 보는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 때 좀 뭔가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 김 위원장님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행에 옮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를 주로 보는가 하면 의사결정을 볼 때 의사결정을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건 뭔가 하면 실패해서 배워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결정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를 보면은 계속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깜짝 놀랐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수경제 기반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아니 북한이 내수 기반이 강화되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릴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지소미아 결정을 하는데도 지소미아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요 폐기할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미국한테 욕먹고 재촉당하지 말고 또 일본하고 관계 그렇게 일부러 나쁘게 할 이유 있습니까? 그냥 지소미아 합의해놓고 소극적으로 협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인데 하기 싫으면 그냥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정보를 소극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어이 그걸 파기를 시켜요. 그리고 미국 가서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 그 다음에 조국을 임명하는 결정. 이런 게, 그 다음에 일자리의 데이터를 보고도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정말 형편없이 읽어내는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쫙 보면 청와대가 고장이 났다. 의사결정 구조가 고장난 겁니다. 근데 그 고장난 것이 왜 제가 걱정하는가 하면, 그나마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에 있어서 고장난 거는 우리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문제는 외교 안보 사안, 그 다음에 다른 국가하고 걸린 사안, 이런 문제는 우리 혼자 한 번 결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외교 안보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완전히 실적으로 다른 부분인데.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의 미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을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버티는 정도의 저는 의사결정 능력이면은 안보에서는 무슨 결정을 못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경제나 노동 부분은 우리끼리 또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시작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그 실력이 외교 안보에도 작동할까?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한 번 잘못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게 제가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뭔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것이 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말하자면 정보의 왜곡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청와대가 지금 바로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을 한다거나 하면 벌써 분석에 들어갔겠죠. 분석에 들어가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결정이
이렇게 나쁜 결정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예. 연구를 했을 겁니다. 예. 아니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실수인지.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소미아 결정과 조국 장관 임명하는 결정과 이런 결정을 계속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려운 겁니다, 솔직하게. 예. 그냥 말하자면 이게 비판하고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국가적으로 큰 말하자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결정을 할까 봐. 예. 그래서 빨리 제대로 분석해서 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청와대가 지금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은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보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지식인 얘기도 하셨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번 조국 사태 와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내사 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반박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 와중에 등장을 했지만 특히 유시민 이사장의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 부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문에 글도 하나 쓰고 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그런 제목을 따랐습니다.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 둥지를 틀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앙드레지드의 이야기입니다. 앙드레지드가 친구 러시아 작가가 그야말로 세상을 오래 못 살 것 같다 아팠어. 그래서 병문안을 그 공산주의자인 앙드레지드가 러시아에 그 친구 때문에 갔다가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고 와서 내가 본 공산주의는 내가 꿈에 그리던 그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라고 이제 소련 체제를 비판을 하죠. 그때 좌파 지식인들과 공산주의 친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앙드레지드에게 압박을 가하니까 앙드레지드가 하는 말이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을 진짜 다시 제가 하고 싶어요.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 어떤 캠프에 들어가더라도 소위 자기 스스로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성이 작동해야 된다. 현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다 같이 말하자면 번연한 그냥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다른 부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심지어 표창장 문제도 어떻게 진행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다 내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말하자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제가 학교에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그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지식인들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아닌 그야말로 지성을 다 포기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지성을 포기하면서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거든요. 사회 전체가. 그 전체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지식인이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서 그 다음에 어떤 상대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군중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군중을 동원해서 상대를 공격해서 테러를 가하고 테러라는 게 두들겨 패서 테러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소위 디지털 테러. 댓글을 달고 뭘 하고 가족들 신상을 공개하고 그렇게 가면서 테러를 가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제도를 바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출된 권력들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제도를 바꿉니다. 선거제도 같은 거 바꾸고 사법제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겁이 나는 게 그러단 말이에요.
지금 가서 공수처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하겠다. 이게 뭔가 하면 전체주의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인들이 그 누구 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벌써 말하자면 전체주의로 가는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입으로는 그동안 늘 자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늘 입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민주라는 이름 아래 그 자유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를 지우고 그 위에 국가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다 영구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앞장을 서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일어나는 공수처 문제나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도 이것도 국민들이 그 자체로만 보지 말아야 돼. 제가 당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로 공수처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선거법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바라는 겁니다. 이미 지성이 무너지고 지식인들의 지성이 무너지면서 그 지식인이 하나의 운동이나 그 권력의 도구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제도 개혁에 들어가고 있고 이 전체적인 모드를 봐서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이 되고 때로는 참담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단순히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태롭고 이것을 지나서 오히려 이 위기 국면을 이용해 가지고 점점 전체주의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현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